여러분, 세상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금?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실입니다. 검은색 실 한 가닥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이 실이 철보다 14배 강하고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걸로 로켓도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이 타게 될 수소차의 핵심 부품도 만듭니다. 근데 이 실을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두 곳뿐이었어요. 미국하고 일본. 한국 기업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가서 이 실 좀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일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건 전략물자야. 너희한테는 못 팔아.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등급은 너희 기술 수준에 과분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과분하다. 한국한테 이 실은 과분하다고요.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이 이 봉인을 깨버려요. 오늘은 이 금지된 비단의 정체, 그리고 일본의 콧대를 꺾은 14년간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 실 하나의 가격 결정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타는 차 가격이 바뀌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바뀌고 심지어 국방비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그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 건데요.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는 잘 안 다뤄주거든요. 구독 눌러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은 실의 정체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탄소섬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낚싯대나 골프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주 낮은 등급이에요. 탄소섬유도 등급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같은 강철이라도 공사장 철근하고 우주왕복선에 쓰는 특수 합금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낚싯대에 쓰는 건 T300 등급. 이건 중국도 만들어요. 하지만 로켓이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건 T1000 등급 이상입니다. 이 등급은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일본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T1000급 탄소섬유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냐면요. 잡아당겼을 때 얼마나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인장 강도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6.4기가파스칼 이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30년 넘게 모아야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그 수십 층짜리 건물을 이 실 한 가닥으로 매달아도 안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이 아파트를 매단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이 들어가는 곳이 전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미사일의 사거리, 잠수함의 내구성,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전부 이 실의 품질에 달려 있거든요. 일본이 왜 이걸 금지된 비단이라고 부르며 한국한테 안 팔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일본의 토레이라는 기업이에요. 토레이는 50년 넘게 탄소섬유를 연구해왔고 전 세계 고급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먹고 있었죠. 연간 생산량만 4만 톤이 넘는 이 분야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토레이가 무서웠던 건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자기네 기술을 요새처럼 지켰거든요. 공장 입구부터 보안 검사가 까다롭고 핵심 공정은 일본인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처에도 못 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구매를 요청하면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답이었죠. 이건 전략물자라서 안 돼. 이 등급은 너희 수준에 맞지 않아. 물량도 마음대로 조절했어요. 필요할 때 안 주고 가격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소재를 못 만들면 완제품의 가격 결정권도 없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현대차가 수소차 넥소를 한 대 만들려면 수소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탱크를 감싸는 게 탄소섬유인데 탱크 가격의 70%가 이 소재값이에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료. 근데 이 소재를 일본에서만 살 수 있다면 일본이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거죠. 현대차가 넥소 한 대 팔 때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 기업 배를 불려주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소재의 주인이 곧 가격의 주인이에요. 일본은 실 한 가닥으로 한국 산업에 목줄을 쥐고 있었던 셈이죠. 이 상황이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2008년 전북 전주의 한 외딴 공장에서 조용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효성그룹이 T1000급 탄소섬유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당시 업계 반응은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한국이 이걸 만든다고? 라면이나 잘 끓이지. 비웃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공정이 정말 지독하게 어렵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료인 아크릴 실을 뽑아서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에 넣고 태웁니다. 탄소만 남을 때까지요. 이 과정에서 온도가 0.1도만 틀어져도 실이 재가 되어 날아가 버려요. 한여름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실크홀 한 홀을 태우지 않고 구워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죠. 초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량률이 30%를 넘었어요. 실 10가닥 뽑으면 3가닥은 바로 쓰레기통행이었죠. 투자한 돈은 매일 연기처럼 사라지고 경영진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효성의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마 옆에서 쪽잠 자면서 토레이에 공개된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자, 그 한마디로 버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이 터져요.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이 진짜 우리 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구나, 그런 공포가 퍼졌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오히려 판을 뒤집는 계기가 돼요. 정부가 나섰습니다. 소재 독립에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들이 효성 연구실에 합류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일본한테 구걸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이때부터 연구 속도가 이전의 5배 이상 빨라졌다고 해요. 효성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기발한 전략을 씁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미세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제조에 접목한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인 반도체 기술을 지렛대로 삼은 겁니다. 반도체도 만드는데 이 검은 실 하나 못 만들겠어. 이 오기가 결국 답을 만들어냅니다. 2022년 10월 12일, 마침내 효성이 세계 3번째로 T1000급 초보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14년, 일본이 50년 걸린 길을 14년 만에 깔아잡은 겁니다. 너희한테는 과분하다고 했던 그 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토레이 본사는 비상에 걸렸어요. 어떻게 14년 만에 50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느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효성이 만든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가 6.4 기가파스칼을 넘었거든요. 토레이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이 가격 실면 마라 라고 해도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야 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가격 안 깎아주면 우리 효성 거 쓸게요. 이 한마디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대안이 생긴 순간 독점이 깨지거든요. 독점이 깨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 소재를 쓰는 모든 산업의 원가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제시하는 공급가가 슬금슬금 낮아졌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실 한 가닥이 수조 원 규모의 가격 질서를 흔든 거죠. 근데 효성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증이라는 장벽이에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검증 안 된 소재를 절대 안 쓰거든요. 비행기는 결함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되니까요. 토레이는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성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30년간 비행기에 써본 데이터가 있느냐. 이건 갓 졸업한 신입이 30년차 경력자한테 도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효성은 여기서 우회 전략을 택합니다. 항공기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드는 로켓과 미사일에 먼저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른바 내수 돌파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부가 든든한 아군이 됐죠.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에 우리 실을 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전략이 실전에서 증명되는 순간이 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입니다. 굉음과 함께 우주로 솟구친 누리호, 그 꼭대기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에 효성의 탄소섬유 복합재가 쓰였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페어링을 기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국산 탄소섬유를 써서 1.5톤을 줄였어요. 로켓에서 1.5톤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삿짐 트럭 한 대 분량이 통째로 빠진 거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위성을 더 먼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발사 42분 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성공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효성 엔지니어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해요. 일본이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 나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켓 발사 성공이 아니에요.
국산 소재의 실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말한 인증 장벽, 30년치 경험의 격차를 메꾸기 위한 첫 번째 실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리호가 한 번 성공할 때마다 효성의 기술 신뢰도는 올라가고 토레이의 독점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경제전쟁에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요즘 길에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 보셨죠? 수소차의 핵심은 엄청난 압력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탱크예요. 이 탱크가 대기압의 700배가 넘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가 탄소섬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탱크 가격의 70%가 소재값이에요. 이 소재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으니 수소차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효성이 이 물량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내려갑니다. 원가가 내려가면 수소차 가격이 내려가고 수소차 가격이 내려가면 충전수 보급도 빨라져요. 결국 여러분이 수소차를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섬유로 차체를 경량화하면 배터리를 적게 써도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면 차값이 내려가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들죠. 서울 출퇴근하면서 한 달 교통비로 직장인 평균 월급의 10% 가까이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비용이 줄어드는 시작점에 이 검은 실 한 가닥이 있다는 겁니다.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결국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와요. 경제라는 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다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앞에는 일본이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중국이 미친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토레이, 연간 생산량 4만 톤, 효성, 현재 약 9천 톤. 목표가 2028년까지 2만 4천 톤이에요. 아직 격차가 큽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근데 진짜 긴장해야 할 건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탄소섬유 공장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량만 따지면 이미 한국의 15배가 넘어요. 전략은 단신합니다. 품질 좀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판다. 이 방법으로 저가형 시장은 사실상 가져갔어요. 낚싯대용, 자전거용 탄소섬유는 이미 중국산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으로 중국 이기겠다? 불가능해요. 인건비, 토지, 에너지 비용 전부 중국이 쌉니다. 이 싸움은 시작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한국의 답은 초격차입니다. 중국이 일반 아파트 수준의 탄소 섬유를 찍어낼 때 한국은 초고층 빌딩급 기술에 올인하는 거예요. T1000을 넘어서 T1100, T1200,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물건이요. 이건 돈만으로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미세 공정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효성이 최근에 한 일이 아주 중요해요.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제조 라인에 AI와 로봇 시스템을 붙였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가마 옆에서 온도를 체크했다면 이제는 AI가 초당 수천 번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조건을 찾아냅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중국이 돈만으론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반도체에서 길러낸 정밀 제조 DNA를 탄소섬유에 이식한 거죠. 한국만의 필살기입니다. 일본의 50년 데이터, 중국의 자본력, 이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칼을 뽑아든 셈이에요. 이 전쟁의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탄소섬유 이야기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한국은 현재 반도체 가스, 배터리 핵심 광물,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핵심 소재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겁니다. 탄소섬유 국산화는 이 큰 그림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해요. 효성이 전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생긴 일자리만 수천 개입니다. 관련 부품사, 물류, 소재 가공업체까지 합치면 전북 지역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수도권으로만 인재가 몰린다는 말, 이동란에서는 예외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들이 전주로 향하고 있거든요. 소재를 국산화하면 가격 결정권이 우리 손에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나의 기술이 이렇게 넓은 범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일본이 40년 동안 독점하며 너희한테는 과분하다고 했던 T1000급 탄소 섬유를 효성이 14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둘째, 이 성공으로 일본의 가격 결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조 원 규모의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셋째, 누리호 4차 발사로 실전 데이터를 확보했고 수소차와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분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넷째,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 AI 스마트 팩토리와 초격차 전략으로 하이엔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소재를 만드는 나라가 가격을 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하는 나라가 결국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나라가 돼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력, 섭씨 1000도의 가마를 14년간 지킨 인내심, 세계 최고를 향한 집요함,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대한민국은 소재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건 효성 엔지니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는 끈기, 그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천도의 가마 속에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오늘 이 검은 실의 이야기를 떠올려주세요. 14년을 버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앞으로 국산화됐으면 하는 소재나 기술 하나씩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담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